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밤이면 호랑이가 내려와 춤을 춘다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사시사철 바람소리가 그치지 않는 오래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목순의 집이라 불렀는데 지은 지 100년이 넘었어도 기와 한 장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집 주인인 김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죽은 나무도 그의 손을 거치면 마치 숨을 쉬는 듯한 가구나 기둥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여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솜씨와는 달리 김목수의 눈에는 늘 깊은 우물 같은 슬픔이 고여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곤 했습니다. 김목수의 집마당 한가운데에는 집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산 듯한 거대한 뙤나무 한 그루가 웅장하게 서서 사방으로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어른 세 사람이 팔을 벌려 껴안아야 할 만큼 굵은 몸통을 자랑하는 이 캣나무는 여름이면 짙은 녹음으로 마당 전체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주었고 가을이면 노란 잎을 눈처럼 제석관지를 떨구며 집안의 운치를 더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김목수의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믿었지만 정작 김목수에게 이 나무는 그저 나무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내의 흔적이자 살아있는 그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잿나무의 거친 껍질을 쓰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김목수의 아내였던 연주는 10여 년 전 어느 안개 낀 새벽에 홀연히 사라져버려 지금까지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시집올 때 친정에서 가져와 심었다는 그 어린 묘목이 어느새 이렇게 큰 거목이 되었건만 정작 나무를 심은 주인은 온데간데 없으니 김목수의 마음은 날마다 타들어 갔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평상을 놓고 앉아 대패질을 하거나 끈을 다듬으며 혹시라도 바람결에 아내의 목소리가 실려오지 않을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나무는 그런 김목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를 위로하듯 가지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막하기만 했던 김목수의 집에 먼 친척벌이 된다는 박씨라는 여인이 찾아오면서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오갈 데 없는 처지로 김목수의 살림을 봐주겠다며 보따리 하나를 달랑 들고 들어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고 눈매는 매섭기 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사는 김목수의 끼니를 챙기고 빨래를 도맡아 하며 부지런을 떨었기에 김목수도 그녀를 내치지 않고 식구처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박씨는 집안의 주인 행세를 하려 들었고 김목수가 애지중지하는 마당의 큰 나무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면서 웬나무 잎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며 투덜거리기 일쑤였고 때로는 빗자루로 나무 밑동을 툭툭 치며 화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김목수가 들으라는 듯이 아이고 이놈의 나무 때문에 마당에 햇볕이 한 줌도 안 드네. 집안이 눅눅해서 곰팡이가 필 지경이야. 라며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김목수는 그럴 때마다 묵묵히 듣기만 할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박씨의 그런 태도가 영 거슬리고 불편했습니다. 그에게 텟나무는 단순한 정원수가 아니라 아내 연주의 분신과도 같았기에 박씨의 거친 언사가 마치 아내를 욕되게 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박씨의 불평은 단순한 투덜거림을 넘어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김목수 옆에 앉아 서방님, 이 집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들어올 때부터 느꼈는데 저 큰 나무가 집안의 양기를 다 빨아먹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라며 은근슬쩍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목수가 펄쩍 뛰며 무슨 소리요? 저 나무가 이 집의 기둥이나 마찬가지인데 라고 화를 내도 박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옛말에 마당에 너무 큰 나무가 있으면 주인이 길을 못 편다고 했어요. 아씨가 사라진 것도 다 저 나무 탓일지 모릅니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씨가 아내의 실종까지 들먹이며 나무를 탓하자 김목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워낙 오래된 나무라 밤이면 그 그림자가 귀신처럼 보이기도 했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목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 다시는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시오. 이 나무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절대 베어낼 수 없소. 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김목수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의 다른 안악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돛나무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저 센 나무 말이야.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낸다니까. 아무래도 저 나무에 좋지 않은 귀신이 붙은 게 틀림없어. 라며 수군거리는 박 씨의 말은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김목수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앳나무를 힐끔거리고 지나갔고 개중에는 나무 밑둥이 불그스름한 것이 꼭 피를 머금은 것 같다고 말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김목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꼈지만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기도 못하여 그저 작업장에 틀어박혀 나무 깎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장 창문 너머로 보이는 쿰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의 마음도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무가 정말 집안의 우환을 불러오는 것일까? 아니면 박 씨의 말이 그저 심술에서 나온 헛소리일까? 김목수는 혼란스러운 밤을 보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캔나무 아래로 나가 거친 나무 껍질에 볼을 비비며 연주야, 네가 심은 이 나무를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라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박 씨는 김목수가 나무에 집착할수록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그를 압박해왔는데 어느 날은 아침 밥상에 밥을 올리며 어젯밤 꿈에 저 나무가 집을 덮치는 꿈을 꿨어요. 무서워서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라고 거짓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김목수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이용해 나무 때문에 주인의 건강이 상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서방님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이게 다 음기 강한 나무가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발 제 말을 들으세요. 박 씨는 마치 김목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며칠 동안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비바람 속에 군나무 가지 하나가 부러져 장독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장독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박 씨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은 장독대지만 내일은 기와지붕을 뚫고 들어올 겁니다. 저 나무를 그대로 두다가는 우리 둘 다 제명에 못 죽어요. 박 씨는 부러진 가지를 김목수 앞에 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김목수는 비에 젖은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목수는 비가 그친 뒤 툽나무를 올려다 보았는데 앙상해진 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나무는 오랜 세월 풍파를 견디느라 곳곳이 썩고 상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병든 자신의 마음 같기도 하고 어딘가에서 고생하고 있을지 모를 아내의 모습 같기도 하여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박 씨는 옆에서 계속 베어버려야 해요.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 볕 잘 드는 텃밭이나 일굽시다. 라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김목수는 차마 나무를 베겠다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썩은 가지라도 좀 쳐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끈질긴 설득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장독대 사고는 김목수의 굳건했던 마음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무를 지키려는 것이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무를 베어내면 아내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질 것 같아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음산한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김목수의 이러한 내적 갈등을 눈치챈 박 씨는 더욱 기고만장하여 집안일을 제멋대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목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손을 놓고 마루에 걸터 앉아 웬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 박 씨가 술상을 봐오며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옆 마을에 용하다는 점쟁이가 왔는데 제가 심심풀이로 물어봤더니 글쎄 마당에 있는 늙은 나무가 주인 여자를 잡아먹었다는 점괘가 나왔지 뭡니까. 김목수는 술잔을 들던 손을 멈칫하며 박 씨를 노려보았지만 박 씨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믿기 싫으면 관두세요. 하지만 죽은 사람 잡고 있어봐야 산 사람만 괴로운 법입니다. 이제 그만 털어내고 새 출발하셔야죠. 박 씨의 말은 비수처럼 김목수의 가슴에 꽂혔고 주인 여자를 잡아먹었다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뱃나무 아래 서서 오랫동안 나무를 어루만졌는데
손끝에 닿는 나무의 질감이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져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신을 거부하는 듯한 혹은 나무 자체가 공포에 떨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목수는 알 수 없는 한기를 느끼며 방으로 들어왔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나무 그림자가 밤새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목수는 챗나무를 올려다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박 씨가 톱과 도끼를 챙겨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서방님이 못하시겠으면 제가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결판을 내야지. 더 이상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박 씨가 으름장을 놓자 김목수는 급히 그녀를 만류하며 도끼를 빼앗았습니다. 내 손으로 하겠소. 정해야 한다면 가지치기라도 내 손으로 해서 나무가 다치지 않게 하겠소. 김목수는 결국 박 씨의 성화에 못 이겨 나무에 손을 대기로 마음을 먹고 말았습니다. 김목수가 도끼를 들고 나무 앞에 서자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도끼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우선 집 쪽으로 뻗어나와 위험해 보이는 굵은 가지 하나를 자르기로 했습니다. 연주야, 미안하다. 집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구나. 너무 노여워하지 마라. 그는 마음속으로 나무에게 용서를 구하며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 씨는 마루 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목수가 도끼를 내리치려는 찰나 까마귀 한 마리가 툇나무 꼭대기에서 기분 나쁜 소리로 울며 날아올랐습니다. 그 소리에 흠칫 놀란 김목수는 잠시 동작을 멈췄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 씨의 재촉 소리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얼른 치세요. 해 떨어지기 전에 끝내야죠. 김목수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는 기압과 함께 도끼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도끼날이 허공을 가르고 툇나무의 굵은 가지를 향해 무섭게 파고들었습니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끼날이 나무 껍질을 뚫고 단단한 목질부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무를 찍을 때와는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사를 파고드는 것처럼 끈적하고 묵직한 느낌이 도끼자루를 타고 김목수의 팔까지 전해졌습니다. 김목수는 본능적으로 도끼를 빼내려고 힘을 주었지만 도끼날은 무엇인가에 꽉 물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발로 나무를 딛고 온 힘을 다해 도끼를 잡아당겼습니다. 겨우 도끼가 빠져나오는 순간 김목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끼가 박혔던 나무의 상처 부위에서 맑은 수액 대신 검붉은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락없는 핏빛이었고 비릿한 냄새까지 풍기는 듯 했습니다. 김목수는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 소리에 놀란 박 씨도 마루에서 뛰어내려와 나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흘러내리는 붉은 액체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표정을 고치고 짐짓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이고, 늙은 나무라 속에 썩은 물이 찼나 보네요. 거보세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으니 저런 흉물스러운 물이 나오지요. 그녀는 오히려 잘 됐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목수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나무를 찍은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을 찍은 것 같은 죄책감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김목수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의 상처를 가리키며 이건 피야. 나무가 피를 흘리고 있어. 라고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나무가 무슨 피를 흘린다고 그러세요. 오래된 나무에는 벌레도 먹고 물도 고이고 하는 법입니다. 이왕 시작한 거 빨리 베어버려야지. 부정타게 놔두면 안 됩니다. 라며 김목수를 다시 나무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김목수는 도끼를 다시 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붉은 수액이 흐르는 나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지팡이를 짚은 누군가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을을 지나가던 늙은 스님이었는데 열린 대문 사이로 보이는 심상치 않은 기운에 이끌려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피를 흘리는 괶나무와 주저앉은 김목수, 그리고 도끼 서린 눈으로 서 있는 박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스님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며 무거운 침묵이 마당을 짓눌렀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스님은 합장을 한 채 마당에 뚝뚝 떨어지는 붉은 액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거사님,
이 나무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썩은 물이 아닙니다. 나무가 오랜 세월 사람의 정을 먹고 자라면 혼이 깃든다고 하는데 이 촌나무는 지금 억울함에 사무쳐 피눈물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처럼 김목수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김목수는 덜덜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한 채 스님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혼란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로 땅을 툭 치며 부디 이 나무를 더 이상 해하지 마십시오. 나무의 원한이 사람에게 미치면 걷잡을 수 없는 화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씨는 스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온 땡중이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요. 썩은 나무에서 썩은 물 나오는 게 당연하지. 무슨 귀신 타령입니까? 재수 없으니 당장 나가시오. 박 씨의 서슬퍼런 기세에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혀를 차며 돌아섰지만 대문을 나서기 전 김목수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귀를 막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집안의 화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스님의 마지막 말은 바람에 실려 마당을 맴돌았고 김목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에도 김목수는 도끼를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멍하니 나무의 상처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에 베어질 뻔한 자리에서는 여전히 검붉은 액체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와 나무 밑동의 흙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참혹한 광경과 너무나 흡사하여 김목수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김목수의 모습이 못마땅한 듯 부엌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와 나무에 칵 끼얹었습니다. 이까지 더러운 물 씻어내면 그만입니다. 서방님도 정신 차리세요. 스님이 헛소리하고 간 것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박 씨가 물을 끼얹으며 수세미로 벅벅 문질러댔지만 나무에서 흐르는 붉은 물은 좀처럼 씻겨나가지 않고 오히려 번져만 갔습니다. 물과 섞인 붉은 액체는 더욱 선명한 핏빛을 띠며 마당의 흙바닥으로 스며들었고 그 비릿한 냄새는 코끝을 찔렀습니다. 박 씨도 내심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김목수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나무가 속병이 깊게 들어서 진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럴수록 빨리 베어버려야지. 놔두면 온 집안에 썩은 내가 진동할 겁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기이한 현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몰아가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김목수는 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붉은 피를 흘리는 팻나무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귀를 막으면 낮에 들었던 스님의 경고가 환청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달빛을 받은 잼나무의 그림자가 방바닥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의 그림자가 마치 머리를 풀어 헤친 여인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목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과 두려움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내의 혼이 깃든 나무를 죽이려 한 것일까? 그의 마음은 끝없는 자책의 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김목순의 앵나무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자네 들었나? 어제 김목수가 마당에 있는 앵나무를 치려다 피를 봤다더군.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그 나무가 보통 나무인가? 김목수 마누라가 시집 올 때 심은 나무잖아. 억울하게 사라진 마누라 혼이 들어갔으니 피를 흘리는 게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무가 밤마다 곡소리를 낸다느니 도끼를 든 김목수의 손이 마비되었다느니 하는 괴소문까지 덧붙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목순의 집쪽을 쳐다보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을 듣고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쾅 닫고 들어오며 마루에 앉아있는 김목수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집을 귀신 씌인 집이라고 손가락질한다고요. 이게 다 서방님이 어제 나무를 베다 말고 주춤거려서 생긴 일입니다. 박 씨는 마치 모든 잘못이 김목수의 우유부단함에 있는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오늘 당장 끝을 봐야지. 안 그러면 저는 이 집에서 못 삽니다. 귀신 나오는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김목수는 박 씨의 성화에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두려웠지만 무엇보다 박 씨가 짐을 싸서 나가버리면 텅 빈 집에 혼자 남게 될 고독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후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겪었던 사무치는 외로움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목수는 박 씨를 달래며 알겠소. 내 어떻게든 해볼 테니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오. 나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소. 라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마당의 뗏나무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는 잿빛 먹구름이 몰려와 마당을 어두침침하게 덮었습니다. 뚠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우웅 우웅 하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여인의 흐느낌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목수는 작업장에 앉아 연장을 만지작거렸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상처 부위가 어제보다 더 검게 변해 있는 것을 보며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무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처럼 전해져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김목수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김목수를 아끼던 최 노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문 안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김목수 자네 집에 안 좋은 소문이 돌기에 내와봤네. 듣자 하니 마당에 챗나무를 베려고 한다지. 김목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노인은 혀를 차며 그 나무는 자네 집의 터줏대감이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네. 정 불편하면 가지나 좀 쳐내고 말지 어찌 베어낼 생각을 했는가. 자네 처가 심은 나무 아닌가. 라며 김목수를 나무랐습니다. 김목수가 변명 한마디 못하고 있을 때 부엌에서 나온 박 씨가 최 노인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어르신 남의 집이래. 왜 이렇게 참견들이십니까? 그 나무 때문에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아서 그럽니다. 어르신이 대신 살아주실 것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박 씨는 노인에게도 예의를 차리지 않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최 노인은 기가 막힌 듯 입을 딱 벌리다가 박 씨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허참, 여자가 드세도 너무 드세군. 김목수 자네 처신 잘하게.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최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최 노인마저 쫓겨나자 김목수는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그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나무를 없애려는 박 씨의 집요한 강요만이 남았습니다. 박 씨는 저녁 밥상에 김목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올려놓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저라고 나무 베는 게 좋아서 그러겠어요. 다 서방님 건강하고 우리 집안 잘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흉물스러운 나무만 없어지면 마을 사람들 소문도 잠잠해질 거고 우리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그날 밤 김목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팻나무 아래 서 있었는데 나무 껍질이 서서히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아내 연주가 피투성이가 된 채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슬픈 눈으로 김목수를 바라보며 여보, 왜 나를 버리려 하오? 내가 당신 곁에 있고 싶어 나무가 되었는데 어찌 내 몸에 칼을 대려 하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김목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연기처럼 흩어지고 붉은 피만 손에 흥건하게 남았습니다. 김목수는 연주야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김목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팻나무는 어둠 속에서도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서 있었습니다. 꿈속의 잔상이 너무나 선명하여 김목수는 나무를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공포와 악몽을 끝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나무가 있는 한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이 기이한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라리 나무를 베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체념 섞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박 씨는 창고에서 사람 키만한 큰 톱을 꺼내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톱날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끝을 봅시다. 제가 톱 반대쪽을 잡을 테니 서방님은 나무를 잡으세요. 둘이서 밀고 당기면 금방 끝납니다. 박 씨의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김목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힘없는 발걸음으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김목수는 귿나무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지만 김목수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의 거친 껍질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부디 베어지더라도 좋은 곳으로 가거라. 그리고 나를 원망하려거든 꿈에 나타나지 말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다오. 그의 손길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박 씨는 김목수가 감상에 젖어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톱 손잡이를 김목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잡으세요. 눈 딱 감고 시작하면 됩니다. 김목수는 억지로 톱을 쥐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톱날이 나무 껍질에 닿지도 못한 채 허공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박 씨는 혀를 차며 반대쪽 손잡이를 잡고 거칠게 톱을 당겼습니다. 제가 당길 테니 서방님은 미세요. 하나둘 박 씨의 구령에 맞춰 톱날이 나무 밑동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스슥 스슥. 톱질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껍질이 벗겨지는 소리만 났지만 톱날이 깊이 들어갈수록 나무는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젖은 가죽을 찢는 듯한 질척하고 둔탁한 소리가 톱날 사이에서 흘러나왔고 어제 도끼 자국에서 나왔던 붉은 액체가 다시금 배어나와 톱밥과 섞여 뚝뚝 떨어졌습니다. 붉게 물든 톱밥이 바닥에 쌓이자 박 씨는 신이 난 듯 더욱 세게 톱을 당겼고 김목수는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기계적으로 톱을 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들려오는 톱질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김목수가 나무를 베는 모양이네. 저런저런 큰 사단이 날 텐데. 사람들은 걱정스럽게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말릴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목순의 집 주변으로는 까마귀 떼가 몰려와 시끄럽게 울어대며 선회했고 맑았던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져 마치 밤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기이한 냉기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톱이 나무의 절반쯤 파고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톱날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걸린 듯 턱하고 멈춰 섰습니다. 박 씨가 인상을 쓰며 왜 안 밀어요? 힘 좀 쓰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김목수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톱이 걸린 느낌이 옹이에 박힌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무 안에서 톱날을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목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오르는 것을 느끼며 톱 손잡이를 놓으려 했지만 손바닥이 톱에 달라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야. 박 씨도 이상함을 느끼고 힘껏 톱을 잡아당겼지만 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무에 찢어진 틈새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오더니 이내 가늘고 날카로운 비명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끼익. 그것은 나무가 내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뜩하고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김목수와 박 씨는 동시에 톱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톱은 나무 중간에 박힌 채 혼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박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고 김목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무의 절단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톱이 지나간 자리는 붉은 피로 흥건했고 그 붉은 물결 속에서 기이한 문양이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김목수는 홀린 듯이 나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을 뻗어 나무의 절단면에 묻은 붉은 톱밥을 걷어내자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나무의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나무의 결은 일반적인 나이테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소용돌이 치듯 얽히고 설킨 나무 결은 기묘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김목수는 그 형상을 보자마자 숨이 붙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그러나 지금은 끔찍하게 변해버린 한 여인의 얼굴이 나무 결 속에 박혀 그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목수의 입에서 터져나오지 못한 비명이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톱이 멈춘 그 자리, 나무에 찢겨진 속살 사이로 드러난 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옹이나 나무의 뒤틀림이 빚어낸 우연한 모양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정교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나이테의 곡선은 가늘게 떨리는 여인의 눈썹을 그려내고 있었고 짙은 갈색의 심재는 오뚝한 코와 슬픔에 잠긴 입술선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형상의 눈매가
김목수가 그토록 그리워하며 밤마다 꿈속에서 마주했던 아내 연주의 눈매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톱날이 지나간 자리에서 배어나온 붉은 수액은 마치 그 여인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형상의 양보를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목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숨이 턱턱 막혀와 그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연주야,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네가 왜 나무 속에 들어앉아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냐? 그의 울부짖음은 처절하게 마당을 울렸고 그 소리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여온 그리움과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목수는 피로 얼룩진 나무의 단면을 어루만지며 차가운 나무가 아닌 아내의 따뜻한 볼을 만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 씨 역시 그 기이한 형상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고 쥐고 있던 톱 손잡이를 놓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목수가 슬픔과 애통함에 빠져 있는 것과는 달리 박 씨의 눈에는 원초적인 공포와 더불어 무엇인가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말도 안 돼. 저게 왜 저기에?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져 목구멍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나무의 나이테가 자신을 쏘아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넋이 나간 듯 서 있던 박 씨는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요물이야. 나무가 사람을 홀리려고 요술을 부리는 거라고요.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저건 아씨가 아닙니다. 나무 귀신이 아씨. 흉내를 내서 우리를 홀리려는 수작이라고요. 그녀는 공포를 이겨내려는 듯 더욱 악을 쓰며 김목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김목수는 박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라. 내 눈에는 똑똑히 보인다. 저 슬픈 눈이, 저 억울한 표정이 바로 내 아내 연주다. 내 눈에는 저 피눈물이 보이지 않느냐. 김목수의 서슬퍼런 일갈에 박 씨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눈을 뒤집으며 마당 한 구석에 놓여있던 도끼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안 되겠어. 이 요물을 당장 없애버려야지. 내 눈앞에서 저 흉측한 얼굴을 지워버릴 거야. 박 씨는 미친 사람처럼 도끼를 집어들고 웬나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나무의 나이테에 새겨진 연주의 얼굴을 찍어 뭉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김목수는 박 씨가 도끼를 들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나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 이 나무의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김목수는 도끼를 든 박 씨의 팔을 낚아채며 무서운 힘으로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던 유순한 김목수였지만 아내의 얼굴이 새겨진 나무를 지키려는 일념 하나로 호랑이 같은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박 씨는 김목수의 힘에 밀려 마당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손에 들고 있던 도끼는 멀리 날아가 장독대 옆에 처박혔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박 씨는 분하고 억울하다는 듯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집안 살리려고 굿이라도 해도 모자랄 판에 나무 귀신한테 홀려서 사람을 잡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와보세요. 김목수가 귀신에 씌어서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박 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김목수가 미쳐서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박 씨의 고함 소리에 놀라 담장 밖에서 기웃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섣불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열린 대문 틈으로 마당 안의 참혹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나무, 그 앞에 주저앉아 나무를 끌어안고 있는 김목수,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바닥에서 뒹구는 박 씨의 모습은 누가 봐도 기괴하고 섬뜩한 지옥도와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 나무 좀 봐. 정말 피가 콸콸 쏟아지네. 김목수네 집에 큰일이 났어. 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지만 거센 돌풍이 큰 나무를 중심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처럼 솟구쳐 올랐고
뱃나무의 가지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서로 부딪혀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이를 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마당에 있던 박 씨는 바람에 날려갈 듯 비틀거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거센 바람과 나뭇가지의 매질이 오직 박 씨가 있는 쪽을 향해서만 쏟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김목수가 앉아있는 나무 밑동, 주변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지만 박 씨가 있는 마당 건너편은 모래바람과 나뭇잎이 폭풍처럼 몰아쳐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풋나무의 긴 가지 하나가 채찍처럼 휘어지더니 박 씨의 종아리를 탁 하고 후려쳤습니다. 박 씨는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박 씨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김목수는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나무결에 새겨진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표정은 더욱 또렷해졌고 그 눈빛은 김목수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김목수는 문득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기 전날 밤 박 씨가 아내와 다투던 소리, 그리고 아내가 사라진 직후 박 씨가 내놓았던 보따리 하나. 박 씨는 아내가 보찜 장수와 눈이 맞아 야반 도주했다고 말했었지만 아내는 평소 집 밖 출입조차 꺼리던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김목수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날 햇나무 밑동의 흙이 유난히 파헤쳐져 있었던 기억, 그해 햇나무가 유독 붉은 꽃을 피웠던 기억, 그리고 박 씨가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햇나무를 그토록 미워하고 베어내려 했던 이유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단순히 아내의 혼이 깃든 것이 아니라 아내의 억울한 사연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내는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무 아래 어딘가에.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김목수의 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고 대신 횃불처럼 이글거리는 분노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목수는 톱을 나무에서 빼내 던져버리고 피 묻은 손으로 긴 나무를 짚은 채 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그는 산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 씨, 똑바로 말해라. 네가 이 나무를 그토록 베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집안의 우환 때문이냐? 아니면 이 나무가 품고 있는 비밀이 두려워서냐? 김목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 소리를 뚫고 박 씨의 귓가에 명확하게 꽂혔습니다. 바람에 얻어맞아 머리가 산발이 된 박 씨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목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며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저 서방님 잘 되라고 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혀가 꼬여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목수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대문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모두 들어오십시오.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집 마당의 꽃나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저 여인이 무엇을 감추려는지 만천하에 밝혀야겠습니다. 김목수의 외침은 비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주저하던 마을 사람들은 김목수의 기세에 눌려 그리고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최 노인을 필두로 하나둘 마당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마당에 들어서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금나무의 가지들도 춤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상처에서 흐르는 붉은 피는 멈추지 않았고 그 피비린내는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청년이 나무 가까이 다가가 불을 비추자 나무결에 선명하게 박힌 여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헉하고 숨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거 김목수 마누라 아닌가? 세상에 어쩌면 저리 똑같을꼬.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틈을 봐서 대문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마을 청년들이 대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뗏나무에 새겨진 연주의 얼굴이 자신을 향해 왜 그랬니 하고 속삭이는 환청을 들으며 귀를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저건 가짜야. 박 씨는 횡설수설하며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고개를 저어댔습니다.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목수.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나무에 자네 처의 얼굴이 있다니. 이게 정령 사람이 할 수 있는 조화란 말인가? 김목수는 비통한 표정으로 나무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 나무는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나무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 어리석음을 깨우치려 제 살을 찢어 피를 토하고 얼굴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목수는 품에서 작은 끌과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나무의 비밀을 완전히 벗겨낼 작정이었습니다. 박 씨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것, 이 나무를 베어서라도 없애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김목수는 비장한 각오로 다시 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씨는 안 돼. 하지마. 멈춰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김목수가 끌을 나무의 상처 부위에 대고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겨내자 붉은 수액과 함께 나무 속에 박혀있던 이물질이 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품은 돌멩이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녹이 슬고 사갔지만 분명히 은비녀의 형체를 한 금속 물체였습니다. 그 은비녀는 김목수가 혼례를 올리던 날 아내 연주의 머리에 직접 꽂아주었던 정표였습니다. 아내가 사라질 때 함께 가져갔다던 그 비녀가 어째서 10년이 지난 지금 이 본나무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비녀를 본 김목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들고 천천히 뒤를 돌아 박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비녀 끝에는 아직 붉은 핏물 같은 수액이 맺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녀를 보는 순간 박 씨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으며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거 김목수 처가 아끼던 비녀 아닌가? 그게 왜 나무 속에? 모든 시선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박 씨에게 꽂혔습니다. 김목수는 비녀를 높이 들어 올리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 씨, 이 비녀가 왜 여기 있느냐? 보찜 장수와 도망갔다던 사람의 비녀가 왜 마당 한가운데 나무 속에 박혀 있느냔 말이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죄인을 단죄하는 심판관의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진실은 명백해졌고 박 씨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캣나무는 10년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몸속에 품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를 토해내며 주인의 원한을 갚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당하는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뜨거운 숨결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긴 나무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는 듯 했으나 나무결에 새겨진 연주의 얼굴은 더욱 슬프고도 엄숙하게 박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목수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 그리고 아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박 씨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톳나무 가지가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는데 그것은 마치 그래 이제 다 되었다라고 김목수를 격려하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은비녀가 김목수의 손에서 슬픈 빛을 바라며 흔들리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박 씨에게 꽂혔습니다. 그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촉과 같아서 박 씨는 온몸이 따가운 듯 몸을 비틀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달 떨며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저 늙은 나무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박 씨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초점을 잃었고 그녀의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흐물거렸습니다. 김목수는 비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박 씨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슬픔과 허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해보라. 네가 이 비녀를 모르지 않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것이 나무 속에서 나왔단 말이냐. 내 아내가 도망갔다고 했지. 도망가는 사람이 어찌 머리에 꽂았던 비녀를 나무 속에 박아두고 가겠느냐. 김목수의 호통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고 그 소리에 놀란 박 씨는 히익하고 숨을 들이키며 뒷걸음질 치다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혈색을 잃고 귀신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바닥을 기어가며 김목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아니 목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 씨의 입에서 기어이 자백이 터져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저런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김목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날 밤 도대체 연주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지 않으면 내 이 도끼로 저 나무가 아니라 내 놈을 칠지도 모른다. 박 씨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10년 전 그날 밤에 참혹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씨가 가진 폐물이 탐났고 이 집 안주인 자리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씨에게 보찜 장수와 도망가라고 꼬드겼지만 아씨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옥신각신하다가 제가 홧김에 아씨를 밀쳤는데 박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아씨가 넘어지면서 저 깻나무, 그때는 아직 작았던 저 나무에 튀어나온 뿌리에 머리를 부딪히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박 씨의 흐느끼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박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겁이 나서, 너무 겁이 나서 아씨를 저 근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비가 와서 땅이 질척이니 금방 묻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씨 머리에서 빠진 비녀를 제가 줍지 못하고 허둥지둥 흙과 함께 덮어버렸나 봅니다. 박 씨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빨리 자랄 줄은 몰랐습니다. 나무가 아씨의 피를 먹고 자라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김목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비틀거리며 근나무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내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 나무 아래 차가운 흙 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나무를 쓰다듬으며 아내를 그리워했던 그 시간 동안 아내는 바로 그 발밑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김목수는 나무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연주야, 내가 미안하다. 네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10년을 속아 살았구나. 이 못난 지아비를 용서해라.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최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박 씨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네, 2년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 나무가 다 지켜보았다. 관아에 고발하여 엄벌을 받게 해야 마땅하나 지금 당장 내 꼴을 보아하니 이미 저 나무에게 충분히 벌을 받은 듯하구나. 최 노인의 말대로 박 씨는 공포와 죄책감에 짓눌려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허공에 대고 잘못했어요. 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김목수는 울음을 그치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고 싶었지만 아내의 혼이 깃든 나무 앞에서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마라. 관아에 넘겨 네 목을 치게 하는 것보다 평생 죄책감과 귀신의 환영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 너에게 더 큰 형벌이 될 것이다. 당장 사라져라. 박 씨는 김목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허겁지겁 일어나 대문을 향해 기어가듯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오직 이 무서운 뺀나무와 사람들의 눈초리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달렸습니다. 박 씨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침을 뱉었습니다. 인과응보지. 인과응보야. 평생 발 뻗고 잠은 못 잘 게야. 악독했던 기운이 박 씨와 함께 빠져나가자 마당을 휘몰아치던 음산한 바람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박 씨가 사라진 후 김목수는 탈진한 듯 팻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다가와 김목수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자네 탓이 아닐세.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부인도 편히 눈을 감을 걸세. 이웃집 안악이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대접을 떠와 김목수에게 건넸습니다. 김목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잿나무의 상처 부위에서는 더 이상 붉은 피가 흐르지 않았고 나무결에 새겨진 아내의 얼굴도 한결 편안해진 듯 보였습니다.
최 노인은 마을 청년들을 시켜 마당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자, 다들 거들어주게. 나쁜 기운은 씻어내고 억울한 혼을 달래줘야지 않겠나. 청년들은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와 마당 곳곳에 뿌리고 박씨가 흘리고 간 빗자루와 톱밥들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안악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국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늦은 밤이었지만 이대로 헤어지기보다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집안의 화를 누르는 것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뜻이었습니다. 김목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갈한 배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적셔 폛나무의 상처 부위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손으로 낸 상처. 내가 평생 보듬으며 살겠다. 그가 나무에 묻은 붉은 얼룩을 닦아낼 때마다 나무는 마치 위로를 받는 듯 부드러운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피비린내는 사라지고 금나무 특유의 은은하고 청량한 냄새가 마당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살아생전 즐겨 쓰던 머릿기름 냄새와도 비슷하여 김목수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마당을 치우고 나자 금나무 아래에는 작은 상이 차려졌습니다. 거창한 제사상은 아니었지만 하얀 쌀밥 한 그릇과 맑은 국, 그리고 정화수 한 그릇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김목수는 향을 피우고 원나무 아니 아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춥고 어두운 땅속에서 떨지 마오. 내가 당신 곁을 지킬 테니 이제 편히 쉬시오. 그의 절은 깊고 오래도록 이어졌고 이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난 김목수의 표정은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슬픔 속에서도 후련함이 엿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 부엌에서 갓 지어낸 따뜻한 밥과 국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김목수 한술뜨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최 노인이 건네는 국밥을 받아든 김목수는 목이 메어 밥알을 넘기기 힘들었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꾸역꾸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뱃속으로 들어오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사람들은 폛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이 나무가 정말 영물이네 영물이야. 주인을 지키려고 10년을 참고 기다린 게지. 사람들은 더 이상 금나무를 두려워하거나 흉물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을 지키고 억울함을 밝혀준 수호신으로 대접하며 경외심을 보였습니다. 나무의 가지 사이로 달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고 나뭇잎들은 밤바람에 맞춰 사각거리며 마치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배를 채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김목수, 오늘은 푹 자게. 아무 걱정 말고 내일날 밝으면 우리가 다시 와서 도울 일 없나 살펴봄세.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에 김목수는 깊이 허리 굽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대문이 닫히자 마당에는 다시 김목수와 갯나무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적막하고 고립된 느낌과는 전혀 다른 충만하고 아늑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김목수는 곤나무 밑동에 걸터 앉아 나무의 굵은 줄기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나무의 온기는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뒤에서 그를 안아주는 것 같은 포근함에 긴장이 풀린 김목수는 쏟아지는 졸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무의 상처를 다시 한번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연주야,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으마. 이 집과 함께, 너와 함께 그렇게 늙어가마.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뱃나무는 거대한 우산처럼 김목수를 감싸 안고 서 있었습니다. 톱에 찢겨 나갔던 상처 부위에서는 맑은 송진이 배어나와 천연의 연고처럼 상처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눈물은 없었습니다. 나무는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지친 주인이 쉴 수 있도록 가장 편안한 어깨를 내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목수는 나무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고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피투성이가 된 아내가 아닌 환하게 웃는 연주가 나타나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악한 자는 떠나고 억울한 자는 위로받았으며 남은 자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툇나무는 김목수의 집마당에서
단순한 조경수가 아닌 집안의 역사이자 영혼 그 자체가 되어 뿌리를 더욱 깊게 내렸습니다. 김목수의 집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맑고 청정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밝고 따뜻한 햇살이 마당 가득 비칠 것임을 큰나무의 푸른 잎사귀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에 소란이 지나가고 갯나무가 품고 있던 10년 묵은 진실이 밝혀지자 김목수의 집에는 거짓말처럼 평온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목수는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지만 몸은 솜처럼 가볍고 머리는 맑은 샘물에 씻은 듯 개운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니 지난밤 피를 흘리며 울부짖던 큰 나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톱날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깊은 상처만이 지난밤의 아픔을 증명하고 있었는데 김목수는 그 상처가 마치 자신이 아내의 가슴에 박았던 못인 양 마음이 아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찹쌀풀을 쓰고 고운 황토를 개어 나무를 치료할 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목수는 정성스럽게 갠 황토를 들고 댄나무 앞으로 다가가 찢겨진 나무의 살결 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많이 아팠지 내 이제라도. 너의 상처를 덮어주고 비바람이 스미지 않게 막아주마.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비단결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차가운 톱날이 파고들었던 자리에 따뜻한 황토가 덮이자 나무는 미세하게 몸을 떨며 그 온기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김목수는 상처 부위를 무명천으로 단단히 감싸매주며 다시는 이 나무에 쇠붙이를 대지 않겠다고 오직 내 손과 마음으로만 어루만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무를 치료하는 과정은 곧 김목수 자신의 찢긴 마음을 기워내는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산과 들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팻나무의 가지 끝에서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생명력이 어찌나 왕성한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팻나무가 큰 상처를 입어 혹시라도 말라 죽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나무는 보란듯이 예전보다 더 짙고 푸른 잎을 피워냈습니다. 특히 톱질을 당해 상처가 났던 부분에서는 유난히 굵고 튼튼한 가지가 새로 뻗어나왔는데 그 모양이 마치 누군가를 안아주려는 팔처럼 둥글게 휘어져 있어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봄이 깊어지자 남나무는 하얀 꽃을 흐드러지게 피워 올렸는데 그 향기가 심리밖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진하고 향긋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향기가 어딘가 슬프고 처연하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달콤하고 포근하여 맞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을의 벌과 나비들이 꿀냄새를 맡고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김목수의 마당은 온종일 윙윙거리는 생명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목수는 마루에 앉아 꽃비가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며 아내 연주가 환하게 웃으며 꽃놀이를 하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 당신도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려. 이렇게 고운 꽃을 피운 걸 보니 김목수는 원나무 아래 떨어져 나온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주워 그것을 다듬어 작은 목각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밤 톱질을 하다가 떨어져 나온 팻나무의 살점이었는데 김목수는 그 조각을 버리지 않고 아내의 분신처럼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아내의 눈매와 입술 고운 손길을 나무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끌질은 예전보다 훨씬 섬세하고 깊어졌으며 나무를 깎는 소리는 마치 기도를 올리는 소리처럼 경건하게 들렸습니다. 완성된 목각 인형은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표정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온화하고 자애로웠습니다. 김목수는 완성된 목각 인형을 안방 문갑 위에 고이 모셔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잤소.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려. 다녀왔소. 오늘은 마을 어기 정자 공사를 마쳤소. 비록 대답 없는 인형이었지만 김목수는 그 인형을 통해 아내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신기하게도 인형을 둔 후로는 집안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아 한겨울에도 방 안에 찬바람이 들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김목수는 이것이 쫀나무와 아내의 혼이 집안을 지켜주는 덕분이라 믿으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 또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김목수의 집을 귀신 들린 집이라 하여 꺼리고 피했으나 이제는 잿나무의 영험함과 김목수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수시로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목수 자네 집, 나무 그늘이 천하명당일세.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 되겠나. 마을 어르신들은 더위를 피해 앵나무 아래 평상에 모여 앉아 부채질을 하며 담소를 나누었고 김목수는 시원한 우물물을 길어와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튠나무 아래는 다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집 어린아이 하나가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일이 있었는데 아이의 어머니가 김목수를 찾아와 울며 매달렸습니다. 목수님 댁의 운나무가 영물이라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나무에게 빌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목수는 거절하지 않고 정화수를 떠와 웬나무 아래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연주야, 네가 아이들을 참 좋아하지 않았느냐? 이 어린 생명을 불쌍히 여겨 보살펴다오. 그러자 놀랍게도 그날 밤 아이의 열이 씻은 듯이 내리고 기운을 차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똥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그 나무를 찾아와 조용히 소원을 빌고 갔습니다. 김목수는 사람들이 나무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서도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나무에게 빌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진심을 다하면 들어줄 것입니다. 김목수의 말처럼 뱃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작은 소망들을 묵묵히 들어주며 마을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돛나무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장마가 시작되자 거센 비바람이 며칠 밤낮으로 몰아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가고 흙담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지만 김목수의 집과 한 나무는 끄떡없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큰 나무는 거대한 가지를 넓게 펼쳐 지붕을 덮어주었고 굵은 뿌리는 땅을 단단히 움켜쥐어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팻나무는 온몸으로 집과 김목수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갠 후 멀쩡한 김목수의 집을 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돛나무의 신비한 힘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목수의 목수일 또한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가구와 기물들은 단순히 튼튼하고 아름다운 것을 넘어쓰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힘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목수가 만든 의자에 앉으면 허리 아픈 게 싹 가신다네. 그가 짠 장롱을 들이면 집안이 화목해진대. 먼 고을에서도 김목수에게 일을 맡기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지만 김목수는 돈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받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다룰 때마다 마당에 돛나무를 떠올리며 나무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 김목수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그의 허리는 조금 굽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윗나무 역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더욱 웅장하고 거대한 자태로 변해갔습니다. 톱질로 생겼던 상처는 이제 흉터가 아니라 세월을 이겨낸 훈장처럼 단단한 옹이가 되어 나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옹이의 모양은 신기하게도 웃고 있는 사람의 눈매를 닮아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김목수는 일을 마치고 만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따뜻한 밥상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익숙해졌지만 결코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노란 낙엽들이 밥상 위에 내려앉아 반찬이 되어 주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보름달이 벗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김목수는 숟가락을 들며 환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은 호박잎 쌈이요. 당신이 좋아하던 것인데 같이 들면 좋으련만. 그는 마치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목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원나무의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나무의 거친 질감이 이제는 자신의 피부처럼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나무가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뿌리가 땅속 깊은 물을 길어 올리는 소리, 그리고 나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심장 박동 같은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악기로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과 영혼이 빚어내는 평화의 선율이었습니다. 김목수는 문득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방황했던 시간들, 박씨로 인해 고통받았던 나날들, 그리고 풋나무를 통해 진실을 마주했던 그 충격적인 밤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은 슬픔이 아닌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가슴속에 갈무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시련이 결국은 이 나무와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떠난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 자신의 곁에 영원히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네 아직도 거기 있나? 대문 밖에서 최 노인의 아들이자 이제는 마을의 어른이 된 최 서방이 안부를 물으며 들어왔습니다. 밤바람이 찬데 어찌 나와 계십니까? 감기 드십니다. 김목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무가 바람을 막아주니 춥지 않으이. 자네도 이리 와서 차나 한잔 하고 가게. 두 노인은 군나무 아래 앉아 지나간 옛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도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군나무 가지를 타고 밤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습니다. 밤이 아주 깊어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 때쯤이었습니다. 김목수는 자리에 눕기 전 마지막으로 쿰나무를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나무는 대답 대신 잎사귀를 부드럽게 흔들어 김목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나도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아내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김목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나무 향기가 배어 있어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김목수는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석가래 하나 기둥 하나에도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 모든 것이 팻나무와 연결되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눈을 감는 날 자신의 혼 또한 저 캣나무에 깃들어 아내와 함께 영원히 이 집을 지키게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팻나무의 그림자가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림자는 춤을 추듯 일렁였지만 더 이상 귀신처럼 무섭거나 처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김목수를 지키기 위해 밤새 춤을 추는 수호천사의 날갯짓처럼 보였습니다. 김목수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꺼풀을 닫았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나른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꿈속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김목수는 멀리서 들려오는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푹 주무세요. 제가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말아요. 그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여름비처럼 시원하며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김목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은 잠들고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마당의 삼나무는 뜬 눈으로 밤을 지키며 집안의 평화를 굽어 살피고 있었습니다. 붉은 피를 흘리던 상처는 이제 단단한 옹이가 되어 나무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 안에 깃든 사랑과 헌신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수액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먼 훗날까지 이 집과 이 마을에는 맨나무의 전설이 아름다운 옛 이야기로 전해질 것입니다. 나무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며 주인은 나무의 숨결을 듣고 잠이 든다.